네오이 여성비뇨기과 김준환 원장입니다. 저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여성비뇨기과 병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오존 성분이 녹아있는 올리브 오일이 비뇨부인과 질환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존 오일에 대한 설명 전에 제가 이런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인트로덕션에서 제가 말씀드릴 질환 중의 일부는 아직 비뇨부인과를 전공하신 분들도 생소해 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기에 탁과 선생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제 강의가 진료보시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뇨기계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 중에 요도통증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비뇨기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생소해 하시거나 아니면 진단명이 알고 계시지만 치료 경험이 부족하신 관계로 다른 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하고 계신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FUS, 즉 피멜 유레스럴 신드롬 여성 요도 증후군으로 불렸던 질환으로 2002년 국제요실금 학회에서 요도통증 증후군 유레스럴 페인 신드롬 UPS로 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행적으로 요도 증후군 및 여성 요도 증후군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하부 요로 증상을 가진 환자의 4분의 1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부 요로 증상이란 용어는 배뇨의 불편감이 나타나는 상황을 의미하기에 실제로 방광염, 과민성 방광, 요실금 등으로 진단된 환자의 최소 25에서 30% 정도는 여성 요도 증후군 환자를 오진한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감염과 같은 특별한 비뇨기계적인 이유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요도, 음액, 치골, 하복부 등의 불편감과 빈뇨, 잔뇨감, 절방뇨, 야간뇨, 방광염 유사 증상이나 재발성 방광염과 같은 배뇨장애가 동반되는 상황을 바로 여성요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성요도 증후군의 발생 기전을 간질성 방광염의 전 단계로 방광이나 요도 점막의 세포막 투과도의 이상으로 설명하는 시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학설은 지립구 쪽 전정뿐만 아니라 요도 근처에도 존재하는 바로 이 부분 30개 정도의 분비샘과 그 주변 조직의 조직학적인 이상으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에 있는 비뇨기과 교수들도 재발성 방광염을 세균이나 항생제의 내성이나 면역력의 문제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발성 방광염 환자의 상당수도 이러한 요도 주변 분비샘의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상에서 요도 증후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요도염균과 같은 특별한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는데 자주 방광염이나 방광염 유사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관련 논문은 제가 조금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발성 방광염이나 여성요도 증후군이 요도 주변 분비샘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러한 문제가 요도에만 국한되겠느냐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도 및 지립구 점막인 전정은 바로 이런 부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정은 발생학적으로 같은 프리모티브 유로제니탈 사이너스 기원의 조직이고 요도 및 전정은 인접장기이기 때문에 재발성 방광염이나 요도 증후군과 같은 배뇨의 문제가 있어 제 외래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외음부 전정에도 비슷한 조직학적인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 전정, 즉 베스티뷴에 생기는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이 바로 외음부 전정염이 됩니다.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외음부 전정에서 관찰되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통증성 질환을 외음부 전정염이라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널 오브 섹슈얼 메디슨 2012년 12월호 연말 특집 기사인데요. 외음부 전정염에 대한 의사 및 환자들의 문의가 많아 편집자가 2012년 연말에 따로 지면을 할애하여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진단명도 예전에는 벌바 베스티블라이티스 신드롬 등으로 불리다가 최근에는 비뇨기과에서는 베스티빌로디니아 등으로 많이 불리우고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프로복트 벌보디니아, 프로복트
베스티빌로디니아 등으로 많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전정염의 발생 기전은 조직의 어떤 트라우마나 인저리가 가해지면 조직 내에 TNF, 인터루킨, CGRP, 서브스탄스 P, 브라드킨인과 같은 인플라모터리 메디에이터들의 조직 내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신경기원의 염증 반응인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이 셋업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CA 퍼런트 노시셉터들의 숫자가 증식이 되고, 이들이 에피텔리움 표면으로 많이 위치해지는 페리페럴 센시티제이션을 유도하고, 이러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스파이널 코드 및 브레인으로 유입되면 중추신경계까지도 예민하게 만들어 통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생태계를 형성해 환자는 지속적인 알로디니아, 이질통, 그리고 하이퍼랄제시아, 통각감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논문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분비샘의 문제가 재발성 방광염과도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논문인데요. 저널 오브 섹슈얼 메디슨 2013년 10월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재발성 방광염 환자가 외원부 전정염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3분의 5, 즉 60% 정도 된다는 내용인데요. 전정염의 진단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 그 정도는 8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교통을 당연시하거나 자신의 처녀성의 상징으로 오해하는 여성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앞선 발표를 통해 요도와 외원부 전정과는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도나 전정에만 신경을 쓰면 될까요? 이러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이러한 골반 근육에는 이상이 없을까요? 당연히 골반 근육에도 80% 이상이 문제를 동반합니다. 2010년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막연히 pelvic floor dysfunction, 골반저 기능장애라 표현했던 용어를 복합성 요실금으로 대변되는 하이포토닉한 상황과 그 정반대의 상황을 하이퍼토닉한 문제로 구분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논문들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HTPFD, Hypertonic Pelvic Floor Dysfunction,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과긴장성 골반저 기능장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과긴장성 골반저 기능장애의 발생 기전도 전정염과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반 근육 섬유에 트라우마가 가해지면 근절이 짧아지며 운동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엔드플레이트가 과민해지고, 앞서 설명드린 조직 내에 TNF, 인테르킨, CGRP, 서브스탄스 P, 브라드킨인과 같은 인플라모터리 메디에이터들의 조직 내 농도가 높아지고 조직의 허혈도 관찰되면서 말초신경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초신경통 이외에 불필요한 자극들이 과도하게 전달이 되고, 특히나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동통 유발점까지 형성이 되어 통증을 중추신경계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센트럴 센시티제이션도 완성이 되어 HDPFT라고 하는 과긴장성 골반저 기능장애라고 하는 질환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골반 근육의 과도한 강직이나 긴장으로 인해 골반통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한 박스인데요. 일단은 성교통, 그 다음에 생리통, 이러한 외연부의 불편감을 단순히 진료 및 재발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심하면 질경련이 나타나거나 60% 정도에서는 위장장애가 나타나 소화불량, 변비, IBS 등도 많이 발견되고, 배뇨에는 거의 대부분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비뇨기과에서는 방광염의 재발이나 과민성 방광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성감이 떨어지고 미골통, 하지나 하지통도 덜어 관찰이 되고, 병적인 피곤함이 누적이 되면 최종적인 단계는 극심한 불안증과 우울증이라는 무드 디스오더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골반 근육의 긴장으로 환자들이 통증을 흔히 호소하는 부위인데요. 하복부, 외연부, 고관절, 하지, 허리, 골반, 둔부, 허벅지 안쪽, 항문이나 항문 주변, 그리고 그러면서 빠진 꼬리뼈 등에도 통증을 흔히 느끼게 됩니다. 이 테이블은 드락셀 대학의 여자 비뇨기과 주임 교수이신 크리스틴 휘트머 선생님이 저널 오브 섹슈얼 메디슨 2012년도 10월호에 CME 형식으로 기고하신 리뷰 아티클입니다. 비뇨기계 관점에서
비뇨기계 질환에 의해 성교통이 생기신 분들의 치료법을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타이틀은 성교통 치료이지만 방광, 골반 근육, 질이나 전정에 생긴 문제에 대한 치료법을 정리한 테이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식이요법이나 반신욕 같은 행동요법이 있고, 방광에 대한 치료로 엘미론, 가바펜틴과 같은 약물요법, 유라시스트나 이아르릴 같은 방광 내 약물주의법, 보톡스요법이나 뉴로모듈레이션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골반 근육에는 TPI나 보톡스요법이 소개되고 있고요. 질이나 전정에는 TPI가 소개되고 있고, 여기 이 슬라이드에는 수술요법 같은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저널 오브 섹슈얼 메디슨 치프 에디터이신 골드슈타인 선생님과 같은 국내외 많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수술요법들에 대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수술요법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요법을 라스트 레퓨지, 즉 마지막 피난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 수술요법을 골드 스탠다드로 주장하시는 것 같아 조금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실제 전정염으로 진단된 환자의 80%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골반 근육의 기능 장애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점막의 일부를 단순히 제거하는 수술요법이 치료 결과를 개런티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에게 외형부통, 성교통 치료를 받으시는 도중에 타 병원에서 전정 제거술을 받으신 환자분 중에 2분 정도가 나중에 결과에 실망하셔서 수이사이드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서부터는 제 치료 프로토콜에 수술요법은 초기 치료로는 일단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방광이나 골반 근육의 보톡스 요법을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위별로 40에서 50유닛 정도를 총 350에서 500유닛 정도 회당 사용하는데 3개월 간격으로 3회 정도 반복 시술하게 됩니다. 3회 정도에서만 효과가 입증되었기에 3회 이상은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잘 아시다시피 고용량의 보톡스는 반드시 내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닙니다. 2013년도 비뇨기과 추계학회에서 모 대학의 교수님 팀이 전정염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보톡스 요법의 치료 성공률이 80% 정도 된다고 발표를 하시고 최우수 논문상을 받으셨는데요. 실제 환자분들의 증언은 논문의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보톡스 요법이 매우 뛰어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논문들이 몇 편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효과가 별로 없거나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미비한데 이러한 시술을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도 주변, 외연부 전정, 골반 근육 모두에 시행할 수 있는 TPI 요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TPI는 잘 아시다시피 곡소마취제나 마이스테로이드 등을 조합해서 트리거 포인트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하는데요. 실제 리도케인이나 부피바케인을 프레들리설론이나 트리암시랄론 등에 믹스해서 치료하는 테크닉을 소개한 논문이 비뇨부인과 영역에서 한 2-3편 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러한 조합이 앞서 설명드린 복잡한 인플라머터리 사이토카인이나 유로페티 등을 다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논문에 나온 대로 치료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 효과는 보톡스 요법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TPI에 들어가는 포뮬라는 중국집의 개수만큼이나 짜장면 레시피가 다른 것처럼 의사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저마다의 노하우가 존재하는데요. 저는 드락셀 대학의 포뮬라를 기본 베이스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이 주로 오감 베이스드한 방광이나 자궁과 같은 장기 중심적인 판단을 해왔는데 관점을 바꿔서 비뇨 생식기, 비뇨 부인과 질환에서 골반 근육을 중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계획하게 되면 새로운 치료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골반 근육과 그 안에 있는 마이오파시알 트리거 포인트를 찾고 제거하는 과정은 어쨌든 매우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제 발표가 점점 3000% 빠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발생 기전과 같은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내용은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저리 떠든 내용을 딱 2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인플라메이션과 뉴로패티입니다. 생식기에는 단순히 라스레이션, 인펙션, 드라이니스, 엑제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빈도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인플라메이션과 뉴로패티가 생각보다는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런 복잡한 기전을 아우를 수 있는 토피컬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나 약물이 전무한 실정인데요. 수년에 걸쳐 이쪽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외국에서 구입해보고 사용해봐도 만족할 만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4년 전 오늘 말씀드릴 제품을 소개받았는데요. 엠파인더스 사이의 오존 올리브 오일, 상품명은 오제인 오일이라는 제품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베이스에 오존 성분을 녹여 만든 제품이고, 현재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여드름이나 아토피, 수침과 같은 피부질환 치료 용도로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오존이라는 성분은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정규 의학 교육과정에서 접한 물질이 아니고 뉴스에서나 접한 물질이기 때문에 처음 갖게 되는 느낌은 왠지 바이오 해저드 하거나 톡식한 물질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존 성분에는 이러한 패러독스가 존재해서 농도를 잘 조절하는 경우에는 아주 좋은 치료제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메디칼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덴탈 영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5년 브리티시 저널 오브 더마톨로지에서는 듀얼 액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물론 고농도로 롱 익스포저 시에 호흡기나 피부에 데미지를 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농도를 잘 조절하는 경우에는 오존 그 자체나 오존이 산소로 변환해서 상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오존의 효능 중에 운두 힐링에 관한 논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뉴욕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의 피부 상처 회복에 관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토픽 중에 오존에 관한 내용도 소개되었습니다. 최근 독일, 이태리, 러시아, 쿠바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으면서 감염, 궤양, 화상, 봉화직염, 농양, 치열, 욕창, 진균감염, 치주염, 복막염, 질염 등에 사용되고 있고 산화작용으로 인해 강력한 세정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씨름이나 황산화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항생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부를 깨끗이 하고 사용하는 게 낫다고 하고요. 세균이나 데드셀이 많은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로컬 메타볼리즘을 향상시키고 조직을 증식시키는 부가적인 치료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양리학적인 기전은 베이스로 포함된 올리브 오일이 언세츄레이트 패티 애시드가 오존 성분을 만나게 되면 1,2,4 트리옥살레인을 형성하게 되고 이 1,2,4 트리옥살레인이 액추데이트를 만나게 되면 퍼럭사이드와 알데하이드로 나뉘게 됩니다. 알데하이드 자체나 퍼럭사이드가 H2O2가 돼서 직접적인 항균 효과를 나타내거나 이 퍼럭사이드나 H2O2가 리덕스 센시티브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운두 힐링에 도움이 되는 VEGF나 사이클린 D1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운두 힐링에 관한 두 번째 논문은 2008년도 카데 피부과 등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돼지 등짝에 6mm 정도의 펀치 바이옵시를 시행한 다음에 오존 그룹과 오일 그룹 그리고 컨트롤 그룹으로 나누어 상처 회복을 비교하였고 이뮤노히스토 케미컬 스테인을 통해 PDGF, TGF-베타, VEGF 같은 여러 성장 인자를 측정해 본 논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AB 그룹이 오존 그룹이고 C가 오일 그룹, D가 컨트롤 그룹입니다. POD 7일째에서부터 사이즈의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하고 POD 11일째 오존 그룹은 피부 재생이 완료된 반면에 오일 그룹이나 컨트롤 그룹에서는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상처 회복에 연관된 여러 성장인자의 농도는 오존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운두 힐링에 관한 세 번째 논문은 2013년 번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30명 정도의 2도 화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쪽에는 오존 오일을 다른 한쪽에는 HA젤을 사용해서 하루 한 번씩 12주 정도 치료했다고 하고요.
두 제품 모두 에리세마나 텐션, 이칭, 버닝 센스 개선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오존 오일이 pH 개선에는 오존 오일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오존 오일의 두 번째 효능은 인펙션 컨트롤, 감염 관리입니다. 2012년도 대체의학 쪽에서 발표된 포스터입니다. 진균성 질염에서 오존 오일과 클로트리마졸 크림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100명의 진균성 질염 환자를 대상으로 일주일간의 치료로 두 그룹 간의 치료 성적을 비교하였습니다. 이칭, 리코리아, 컬 창목에서 두 그룹 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오존 올리브 그룹이 버닝 센스 개선에는 더 나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감염 관리에 관한 두 번째 논문은 2010년도에 발표된 오존과 오존 오일에 관한 리뷰 아티클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오존 성분이 강력한 세정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하지만 사용상의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그 임상적 응용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글을 시작하면서요. 인트로덕션에서 오존에 대해 소개하기를 웬만한 병원균은 다 제거가 가능하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파이브로블라스트나 키라티노사이트들을 증식시켜서 조직 수복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 여기 프로비덴셜 하늘이 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오존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전할 뮤코자에 관계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요. 생식기에는 임기온, 트리코모나스, 캔디다, 클라미디아, 헐페스, HPV, HIV 같은 많은 감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나 인비트로에서는 그 항균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상 RCT 논문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스터디를 해보자는 내용이고요. 지속적인 오존 오일의 사용은 애니페토젠, 어떠한 병원균도 제거가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내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용 시에는 하루 서너 번 정도의 도포를 권장한다는 내용이고요. 감염 관리에 관한 세 번째 논문은 리서치 아티클입니다. 농양이나 욕창에 중요한 스타필로코커스나 슈도모나스, 그리고 요로 감염에 중요한 엔테로코커스나 대장균, 그 다음에 진균성 질염에 중요한 캔디다 알비칸스 등에 대한 항균력을 테스트한 실험에서 모든 균종에 의해서 항균력은 뛰어났다고 합니다. 오존 올리브 오일이 비뇨부인과 질환에 있어서의 임상적인 적용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일단 조직 수복과 감염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효과는 이칭, 버닝, 팅글링 등의 이상 감각, 페레스테시아를 경감시키는 수딩 이펙트가 명백히 있습니다. 특히나 재발성 질염이나 외형부 전정염은 이러한 이상 감각이 오히려 칩 컴플레인일 수 있는데 2, 3주 정도 꾸준히 바르다 보면 훨씬 편해진다고들 하십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은 분비샘의 조직학적인 이상으로 인해 젊은 분들도 심각한 드라이니스를 대부분 호소하시는데요. 제품의 베이스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조함 개선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광고 카피는 제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펠빅우먼 헬스 인스티튜드의 산부인과 선생님이신 수잔 켈러그 선생님이 직접 광고하시는 스위스에서 개발된 버자이널 수딩 로션의 광고 카피입니다. 이 광고 카피와 제가 소개해드린 오존 올리브 오일의 효과가 비슷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운동 힐링, 인펙션 컨트롤, pH 개선에는 더 많은 월등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품이 조금은 비싼 편이어서 그냥 단순한 감염증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관계 후 자주 라서레이션, 찢어지시는 분, 외형부 불편감이 반복되거나 전정염으로 의심할 만한 외형부통이나 성교통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드라이니스가 심하신 분, PR이나 라비오 수술 이후에 좀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 제모레이저 이후에 화상을 입으신 분, 그로 인해 또 PIH로 고생하시는 분, 또 생식기에 습진량 반응이 심하신 분들에게서 우선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자들보다는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 집 꼬마들 아토피 치료제로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발표로 이제 제 강의는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제 발표가 진료 보시는데
조그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